제가 요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이 버블이냐 아니냐, 자 그거거든요. 기본이 10억이고 분양가가 역세권에는 뭐 한 15억, 16억 빠지면 13억 그렇잖아요. 가격들. 그런 가격들이 우리 소득으로 살 수 있는 가격이냐, 가능한 가격이냐, 그것을 넘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거래 가능한 가격이냐. 지속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은 앞으로 이 가격이 고착화되는 거고, 그리고 버블이 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속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건 버블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게 거래가 안 된다든지, 지난번 이제 2021년 이후에 고점을 찍고 고점 가격이 거래가 안 돼서 뭐 3억에서 5억 정도 폭락을 했잖아요. 이제 그건 버블이었다라는 거죠. 지속적인 가격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영끌해서 샀고 또 영끌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가격은 버블이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고분양가의 분양 물량들이 나오고 있고, 그게 어떻게든 지금 소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거기서 우리가 지금 버블 논쟁을 벌이고 있고, 저는 그게 강력하게 버블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도 제가 버블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추적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분양을 했는데 장이동의 레디언트, 철산 자이, 뭐 둔천주공 분양을 했는데, 자 그게 다 팔렸다. 다 팔려서 계약률이 100% 나왔다. 그래서 버블이 아니다. 자, 저는 그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자 그 아파트를 사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실수요자인지 아니면 전매를 목적으로 들어오는 건지, 투자 또는 실수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지를 볼 때는 현재로 봐서는 전매를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확률이 높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3 규제 완화 이후에 대규모로 그 부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둔천주공도 계약률이 높아졌고, 둔천주공의 계약률이 높아지면서 장유동 레디언트도 분양률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철산자이도 높아졌고, 다 그렇게 됐잖아요. 뭐 그 다음에 이제 후속 분양하는 것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판매하려고 부상을 하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격적으로 봐도 제가 버블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게, 전세가율이 50%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사시는 분들의 구매력이 떨어진단 말이야. 구매력이 떨어진다. 그걸 사시는 분들도 전매 제한 때 프리미엄을 먹고 팔든지, 아니면 전세를 끼고 중장기 투자를 할 건지, 자 그렇게 갭 투자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판단해서 지금의 가격들은 버블이다. 지금까지 특히 이제 2006년도에 상승 사이클에서는 분명히 50%밖에 안 올랐는데, 기존 매매가의 50%밖에 안 올랐는데, 이번에 그 2013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영끌족들이 그렇게 들어올 때는 250% 올랐다라는 거예요. 250%. 최소 200%, 최대 300%까지 그렇게 가격이 급등했다라는 거. 그리고 오르는 과정에서 영끌 한 100만 족이 100만 명이 100만 가구가 팔렸으니까, 그것이 이 모든 자신의 그 신용과 모든 뭐 퇴직자금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샀다라는 거야. 샀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요로 산 것도 아니고 갭 투자로 샀다라는 거야. 갭 투자로 샀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후유증은 분명히 우리가 겪을 것이라는 거야. 그걸 겪는 과정이 지금의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 확인할 작업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현재 가격이 금매물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거는 이제 매물이 소화되는 과정인데, 자, 문제는 예를 들어서 13억, 15억 가던 게 3억 떨어져서 5억 떨어져서 한두 개 몇 개는 거래는 되는데, 이 거래되는 지금 1차 하락 구간에서 거래되는 가격들이 지속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냐? 자,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걸 살 수 있는 구매력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지.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구매력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걸 뭘로 확인할 거냐? 자, 그거는 이제 오늘 나온 통계를 보고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거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 그렇게 보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답이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계산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앞으로 10억대의 아파트, 그러니까 15억 가던 게 10억대 됐잖아. 그러면 15억을 안 사더라도 10억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과연 이 정도의 소득을 가지는 사람이 10억 떨어졌다, 5억 떨어졌다고 살아 들어올 것인가? 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런 식의 접근도 해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 증거가 어떤 확실한 증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니까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제 우리가 5분위 소득군이라고 그러잖아요. 1분위 소득군, 2분위, 3, 4, 5, 5분위 소득군으로 나누잖아요. 자, 5분위 소득군이 최상이고 1분위 소득군이 맨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바닥에 있는 소득군이에요.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한번 각 소득군의 소득, 월 소득, 그다음 연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주택에 대한 구매력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냐. 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소득 전체를 가지고 주택 구매에 다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 지출하는 가계 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뺀 실질 소득은 또 얼마일까? 거기까지 한번 얘기가 되면 들어가 보시죠 한번. 자, 실질 소득이 이 442만 원이라는 거야. 이게 이제 평균이 그렇다는 거야.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2022년 4분기 가계 동향, 그러니까 제일 따끈따끈한 거예요. 작년 4분기, 지난해 4분기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483만 원, 483만 4천 원, 전년 기간보다 4.1% 늘어났다. 이렇게 많이 벌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거밖에 안 돼요?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야. 그러니까 부부가 맞벌이 하면 이 정도는 벌잖아요. 그죠? 부부가 이 정도 맞벌이면 이 정도는 벌어요. 그 정도는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으니까. 하지만 물가 수준을 대입할 때는 실질 소득은 442만 원이라는 거야.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그죠? 오히려 1.1% 줄어들었다는 실질 소득은. 물가 상승률은 5%인데 임금 상승률은 4%였다라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그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442만 6천 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442만 원을 벌어서 우리가 얼마를 썼냐면 월 소비 지출이 269만 원을 썼다는 거야. 소비가 줄었다라는 거야. 소비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269만 7천 원을 썼는데 금액으로는 5.9포인트는 늘었는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실질 소비 지출율은 0.6포인트 줄었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4분기에 역성장을 했잖아요. 그죠? 역성장. 경기 둔화 우려, 경기 둔화가 온 거예요. 자, 이런 거 계산하면 지출하고 남는 돈은 180만 원이라는 거야. 평균적으로. 1년에 잘 벌어야 한 2천만 원 정도 남는 거야. 2천만 원 정도 저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것 가지고 집을 사야죠. 그죠? 집을 사야죠. 자, 그런데 이 월 평균 소비 지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에 은행 이자까지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여기는 이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나머지 돈으로는 다 이자를 내고 있다라는 거지. 자,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269만 7천 원을 쓰고 있다. 그 정도 쓰시죠. 자, 그런데 맨 밑에 층에 있는 1분위 가구는 소득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35만 원 적자를 보고 있다. 소득 하위 20%, 그러니까 1분위부터 5분위까지 이렇게 구분할 때 소득 하위 20%는 적자를 보고 있다. 자, 이분들 소득은 112만 7천 원이야.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20% 바닥에 계신 분들은 소득이 112만 7천 원,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라는 거야. 이 빈부의 격차가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도 소득이 지난해보다 늘었어. 6.6%. 그런데 물가가 올랐잖아. 그죠? 물가가 급등했잖아. 147만 7천 원을 쓰고 있다. 오히려 8.4%가 늘었다. 지출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윗돌아서 1분위 가구는 매달 35만 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지출을 줄이겠죠. 이분들이 어디서 돈을 꼬다 쓸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물가 폭등은 결국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야. 자,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야 된다니까. 이 사람들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걸 이자를 내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 동결은
부유층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고, 이렇게 서민들에게는 물가 폭등으로 인해서 더 적자 구조를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분위 가격은 주로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로만 27만 5천 원을 쓰고, 주거와 수도, 광열비, 주거라는 건 이제 렌트비를 내는 거죠. 26만 1천 원을 쓴다. 자, 먹고 쓰는 데만 소득의 절반을 쓰고 있다. 47.6%가 먹고 쓰는데 투입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비에는 2만 2천 원, 그리고 오락 문화비에는 6만 6천 원 정도 쓰고 있다라는 거야. 1분위 이 소득군들은. 자, 그러면 우리가 상위 소득 5분위권, 이제 상위 소득 20%는 어느 정도 벌고 있는지 보죠. 자, 상위 소득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격은 374만 원 정도 흑자를 내고 있다는 거야. 자, 월 버는 금액인 1,042만 7천 원. 전년 대비 2.9포인트 늘었고, 소득이 많으면 지출도 많겠죠. 지출이 668만 4천 원. 지출이 늘었다는 거예요. 6.3%. 자, 이들은 1분위와 마찬가지로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로 56만 5천 원. 주거와 수도 등에 33만 2천 원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야. 이 지출은 전체 나간 돈의 13.5%에 불과하다. 그리고 실제 이들 가구 교육비만 해도 44만 원. 자, 1분위의 20배를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1분위와 5분위의 우리가 소득을 받고 더욱 자세하게